고요한 밤에는 모든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법이죠. 재미있는 한국 옛날 이야기 2편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 바보 셋째와 천냥어치 웃음. 옛날 아주 먼 시골 마을, 산이 둘러싸고 강이 흐르며 들판이 고요한 마을에 세 아들을 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똑똑하고, 둘째는 야무지고, 막내 셋째는 마을 사람들이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고요? 소를 끌고 나가면 논이 아니라 산으로 가고, 장에 가서 쌀을 사오라 하면 감자를 사오고, 심부름을 시키면 늘 예, 뭔데요? 하며 엉뚱한 말을 하곤 했거든요. 그래도 이 셋째는 늘 웃는 얼굴이었고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인사도 잘하고 동물들과도 눈을 맞추며 인사하곤 했습니다. 어이, 바보야, 오늘은 또 어디 가냐? 햇님이 예뻐서 따라가요. 따뜻해요. 이런 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병이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아휴, 내가 죽기 전에 이 집과 논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할지. 아버지는 고민했죠. 첫째는 성실하지만 너무 욕심이 많았고, 둘째는 눈치 빠르지만 형만큼 욕심도 있고 질투도 심했어요. 셋째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였죠. 늘 하하하 웃으며 아버지 곁에서 물도 떠다 주고 옆에서 이야기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며칠 뒤 아버지는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집 한 채, 논 5마지기, 그리고 1000냥짜리 금화 한 꾸러미다. 이 금화는 한 사람에게 줄 건데 단 조건이 있어. 이 천냥어치로 나를 제일 기쁘게 해준 자에게 주겠다. 첫째는 바로 말을 타고 나가 금은방에서 비싼 비단옷과 금장식을 사와 아버지에게 입혀드렸어요.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이니 제일 귀한 옷을 입으셔야지요. 둘째는 약초꾼을 찾아다니며 귀한 인삼과 사양을 사와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드리겠다 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제일이에요. 셋째는 아무것도 사오지 않았어요. 그저 숲속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돌아다니다가 해질 무렵 아버지 앞에 나타났죠. 아버지 있잖아요. 오늘 참 재밌는 거 봤어요. 뭐냐? 까치가 달려드는 고양이한테서 도토리를 훔쳐가는 다람쥐를 봤는데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서 참새가 툭툭 치고 개구리가 덥석 물었다가 혀를 대이고 튀었어요. 그걸 보고 옆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땅에 주저앉아 웃으시다가 지팡이 놓치셔서 개구리가 지팡이 밑에 깔릴 뻔했고,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데 무지개가 딱 떴어요. 와, 진짜 신기했어요. 아버지는 어이없다는 듯 듣다가 갑자기 크게 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내가 오늘 처음 웃는다. 아이고, 참말로 웃기네. 그날 밤 아버지는 금화 꾸러미를 막내에게 주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웃음이지. 너의 형들은 좋은 걸 샀지만 넌 나에게 기쁨을 줬어. 이 천냥어치 웃음은 너만이 줄 수 있었다. 그 후 첫째는 객지로 나가 장사를 했고, 둘째는 마을에서 농사를 지었고, 셋째는 그 금화로 마을 앞에 웃음 잔치터를 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는 맛있는 떡과 국수, 아이들에게는 웃긴 인형극,
심지어 동물들에게도 많은 간식들을 사서 주었죠. 모두가 함께 웃는 그 마당을 사람들은 천냥 웃음터라고 불렀어요. 그 웃음은 점점 다른 마을로, 다른 고을로 퍼져나갔고 이야기는 지금도 전해집니다. 천냥보다 귀한 건 사람 하나 웃게 하는 마음이다. 사람들이 왜 바보라고 불렀는지 좀 그러네요. 알고 보면 정말 순수하고 사람들과 삶을 재밌게 살고 싶었던 청년이었어요. 현실에서는 너무 착하게 살면 바보라고 하긴 하죠. 너무 나쁜 사람들이 요즘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선량한 사람들을 더 쉽게 괴롭힐 수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연못 속의 거북과 나무꾼.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성품은 착하지만 늘 가난한 젊은 나무꾼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 없이 혼자였지만 매일같이 산에 올라 땀 흘리며 나무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죠.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에 땀도 줄줄 흐르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길에 낯선 연못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작고 맑은 그 연못은 주위가 고요했고 햇살이 내려앉아 은빛이 반짝이는 마치 신선히 목욕하러 올 것 같은 곳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참지 못하고 연못가에 앉아 땀을 식히며 물에 손을 담가봤죠. 시원하고 청량했어요. 그런데 그때 풍덩 큰 물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거북이 한 마리가 연못 밖으로 기어 나왔어요. 나무꾼은 깜짝 놀라 도끼를 움켜쥐었지만 거북은 느릿느릿 앞발을 들고 사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오랜 세월 동안 인간에게 말을 걸 수 있는 기회만을 기다렸소. 나무꾼은 벙찐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말을 하시네요. 혹시 이 용왕님? 거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요. 나는 이 산과 연못을 지키는 거북이요. 오래전부터 인간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인간들은 연못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나를 잡아가려고 했지. 그런데 자네는 손도 안 대고 그냥 웃으며 물을 만졌잖소. 그래서 마음이 움직였소. 나무꾼은 말문이 막혔죠. 거북이는 갑자기 등을 돌리더니 등껍질 한쪽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작고 반짝이는 구슬 하나가 있었죠. 이건 연못의 기운이 담긴 구슬이요. 이걸 목에 걸고 일하면 힘이 덜 들 것이고 행운이 따라올 것이지. 단 욕심을 내면 안 돼요. 마음이 무거워지면 구슬도 무거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나무꾼은 감사 인사를 하고 그 구슬을 받아 목에 걸었습니다. 그날 이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산에서 도끼질을 하면 나무가 너무 쉽게 베어졌고 나무짐을 메고 내려가도 어깨가 가벼웠어요. 심지어 장에 내납한 나무들이 평소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즘 그 나무꾼 장사 엄청 잘 되던데?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나무꾼은 넉넉한 살림을 차려 마을에 한 고운 처녀와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모두가 축하해줬고 행복한 신혼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지요. 나무꾼은 왜 이런 구슬이 하나뿐이지? 생각하기 시작했고 거북이한테 다시 가면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이 슬며시 생겨났습니다. 아내 몰래 연못으로 향한 나무꾼은 거북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아이고, 거북님, 지난번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구슬이 하나 더 있지 않을까요? 거북이는 조용히 나무꾼을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줄 때 했던 말 기억하오. 욕심이 생기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우면 구슬도 무거워지지. 나무꾼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 그저 부모님한테 하나 드려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거북이는 깊은 한숨을 쉬고 두 번째 구슬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무꾼의 손에 쥐어진 두 구슬은 마치 돌덩이처럼 무거워졌고 나무꾼은 놀라서 떨어뜨릴 뻔했죠. 이건 경고요. 지금이라도 돌려주겠소? 하지만 나무꾼은 두 눈을 감고 조용히 구슬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기이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가벼웠던 어깨는 다시 무거워졌고 도끼질은 힘들어졌으며 나무는 팔리지 않고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지만 나무꾼은 아무 말도 없었죠. 나무꾼은 구슬 2개가 되면 좋은 일들이 2배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경고를 생각하며 다시 연못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냈어요. 그냥 원래 처음에 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거북은 조용히 나타나 구슬 2개를 받아갔어요. 아무 말 없이 연못 속으로 사라졌죠. 그 순간 나무꾼의 몸은 가벼워졌고 다시 산에서 나무를 벨 수 있게 되었죠. 그 후로 그는 구슬 없이도 성실히 일했고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죠. 아니, 소문대로 도깨비 힘을 받은 건가? 그런 것도 요즘 아닌 것 같던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시오? 그는 웃으며 말했죠. 행운이란 건 바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속이 가벼울 때 따라오는 거지요. 지금도 강원도 어딘가 그 깊은 산속의 연못 어귀엔 바위 하나가 반쯤 잠겨 있고 그 위에는 마치 거북이 등을 닮은 이끼 무늬가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주변 지인들 중에 운이 참 좋은 분 혹시 계시나요? 제 주변에는 한 명이 있는데 뭘 해도 항상 잘 풀리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마트 행사 같은 거 할 때 룰렛 돌리잖아요. 그러면 룰렛 중에서 제일 조그만 거, 그러니까 1등 상품, 정말 힘든 거 그것마저도 당첨이 됐었고 그 어렵다는 청약도 제일 좋은 자리에 됐었어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뽑기 운이 대단했던 거죠. 운도 좋긴 하지만 평소에도 참 선하고 성실하게 사는 친구라서 그렇게 복을 주나 봐요. 다음 이야기는 천리를 달려온 소금 장수. 아주 먼 옛날 지금의 전라도 해안 근처에 소금을 지게에 지고 장에 나가는 젊은 소금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길수.
아버지와 함께 둘이서만 사는 이 청년은 늘 해가 뜨기 전에 집을 나서서 소금을 지고 멀고 먼 장터까지 걸어서 팔러 다녔죠. 장에 가려면 무려 100리길을 가야 했기에 왕복이면 200리. 하지만 길수는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내 다리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는 항상 그렇게 말하며 이른 아침부터 집신을 고쳐 신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길수가 새벽 어스름에 길을 나서는데 낯선 노파 하나가 논둑에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유,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어르신은 고개를 들더니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젊은이, 내 손주가 병들었는데 약을 지으려면 바닷소금이 꼭 있어야 한단다. 근데 나는 돈도 없고 바닷가에 갈 힘도 없고, 에휴. 길수는 짐짓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죠. 소금은 아주 옛날 그 당시에는 귀한 약재였어요. 지금처럼 조미료가 아니라 병을 다스리고 부패를 막고 약처럼 쓰이는 존재였죠. 길수는 망설이지 않고 지게에서 자루 하나를 꺼내 어르신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직 다 팔기 전이라 좀 젖었지만 이 정도면 약 한 첩은 되실 겁니다.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금을 받았고 길수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장에서는 좀처럼 소금이 팔리지 않았어요. 다른 날 같았으면 벌써 반은 나갔을 물건이었는데 장터 상인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소금 파는 사람 천지네. 게다가 엊그제 들어온 육지 소금이 아주 저렴하게 들어왔지 뭐요. 그날 길수는 겨우 2자루만 팔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집에서는 기다리던 아버지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맞았죠. 에이구, 길수야, 장사가 안 돼서 속상하냐. 아유, 그리고 그 어르신께 소금 나눠준 거 참 잘했어.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야 해. 우리가 나눈 만큼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몇 달 후 낯선 남자가 소금 장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말까지 타고 왔죠. 저희 어머니께 전해드렸는데 몇 달 전 이른 아침에 저희 어머니께 소금을 나눠주신 분이 여기 계시다 합니다만. 길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아, 제가 드렸습니다만. 아유, 저희 어머니가 병든 손주를 살리기 위해 절박하게 길을 나섰다가 우연히 그대를 만났다 하더군요. 남자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지게 자국이 선명한 길수의 어깨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돈도 없고 참 절박했는데 덕분에 제 아우가 살아났습니다. 소금 덕이지요. 이 은혜를 꼭 갚고 싶어 제가 장원급제하자마자 한양에서 직접 왔습니다. 길수는 얼떨떨했죠. 남자는 말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내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반짝이는 금과 한양의 집문서 1장 그리고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베푼다는 건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 그러나 진심은 하늘을 타고 돌아옵니다. 그 후 길수는 한양에서 살며 어르신 집에서 머슴 겸 아들처럼 지내며 지게가 아닌 수레로 소금을 날라주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했으며 다리는 쓸수록 튼튼해진다며
가끔씩은 여전히 지게를 짊어지고 옛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어귀에는 한참 뒤에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천리길도 따뜻한 마음 하나면 가벼운 법이다. 지금도 전라도 모처의 해안가 어르신들 사이에 소금길의 전설로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돕는다는 건 큰 용기가 필요한 법이지요.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복을 받게 되는 이야기는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네요. 다음 이야기는 괴롭힘을 당하는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꿋꿋한 며느리, 꽃이 되다. 아주 오래전 전라도 어느 시골 마을에 조용하고 참한 성품을 가진 한 젊은 여인이 첫째 아들과 혼인을 맺고 김씨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무서운 시어머니, 말이 많고 고약한 작은 며느리, 그리고 집안일은 거들떠도 안 보는 시누이 둘까지 있어 며느리가 쉴 틈 없이 고생을 해야 했지요.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손이 크지 않다. 일은 많은데 사람은 적으니 며느리 너가 알아서 잘 굴려야지. 하지만 정작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은 며느리 하나뿐. 삼시세끼 밥 차리고 치우고 새벽엔 닭장일, 낮엔 밭일, 밤에는 바느질. 아휴, 시댁 식구들은 그녀가 하는 일에 감사하기커녕 흠만 잡았습니다. 시누이는 숯을 하나 뒤엎고 놓고 말했죠. 아휴, 너가 수놓은 건 왜 이렇게 촌스럽니? 아휴, 난 부끄러워서 입을 덮지도 못하겠네. 그럴 때마다 착한 며느리는 속으로만 꾹 참으며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속이 답답해 홀로 헛간에 앉아 하늘에 대고 소원을 빌었지요. 하늘이시여, 제게 힘을 주세요. 흙탕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꽃이 되게 해주세요. 어느 해 겨울 마을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그날따라 시어머니는 어처구니 없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안방 장독대에 간장이 뚜껑 열려서 눈 들어갔으니 그거 다 퍼내라. 그날 바람이 몹시 불어 손이 얼어붙을 지경이었지만 며느리는 눈밭을 헤치며 조심스레 간장을 퍼냈습니다. 손등이 얼고 입술이 파래졌지만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기적처럼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당의 감나무 밑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달달 떨며 울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망설임 없이 옷을 벗어 감싸 안고 헛간으로 데려가 품에 안고 재웠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의 품속에서 강아지는 조용히 숨을 골랐고 이튿날 밝은 아침 멀리서 큰 사또의 행차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흰 줄무늬 꼬리를 가진 강아지를 본 적이 있소? 사또는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아온 길이었고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헛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강아지를 본 사또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따뜻하게 강아지를 돌본 것이 보여 크게 감동받았지요. 자네가 이 강아지를 지켜줬구려. 정직하고 참된 사람만이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법이지요. 그날 이후 사또는 며느리에게 감사 편지와 함께 고급 비단을 선물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선행을 칭송하며 오, 이 집 며느리는 복덩이네 소문이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기분이 언짢았지만 며칠 뒤
동네 어르신의 말에 뜨끔했죠. 며느리 하나 잘 들인 집은 천하를 얻은 거랑 같소. 괄시하면 그 복이 다 날아갑디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조용히 며느리 방을 두드렸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를 너무 못살게 굴었지. 그 뒤로 며느리는 김씨 집안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부드럽고 묵묵하게, 하지만 누구보다 강하고 단단하게, 흙탕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말이죠.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지금도 그 마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집살이 고된 며느리라도 마음 하나만 잘 지니면 복은 절대 안 떠난다. 요즘 시대와 달리 옛날에는 며느리들을 일꾼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도 키우고 모든 집안일 다 하고 밭일도 하고 정말 바빴을 것 같아요. 이번 이야기는 장난꾸러기 남편과 슬기로운 아내. 어느 산골 마을에 말장난과 꾀가 많은 한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영팔이. 서당 앞 우물가만 나가도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죠. 으이구, 저 자식 또 뭐 장난칠 궁리하는구먼.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만 술술 해대니 원. 에휴. 그런데도 그를 좋아하는 이는 많았죠. 워낙 사람을 웃기고 엉뚱한 소리로 분위기를 살리거든요. 다만 문제는 그 심한 장난을 아내에게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 아내 복실이는 조용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장터에 나가 나물 팔고 남편 영팔이 딥수습까지 하며 살림을 꾸렸죠. 그런데 이 영팔이 어느 날은 집신 속에 개똥을 몰래 넣어두고 아내에게 이건 돈이 되는 귀물이야. 거짓말로 장터에 들고 나가게 하질 않나. 또 어느 날은 쌀가마니에 돌을 넣고는 이건 금이다 금. 장터 상인들 앞에서 쩔쩔매게 만들질 않나. 복실이는 민망하고 황당했지만 한 번도 남편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씩 웃으며 말했죠. 당신 말이 참 재밌네요. 그러던 어느 날 복실이는 큰 결심을 합니다. 한 번쯤은 이 사람도 골탕을 좀 먹어봐야겠구만. 그렇다고 욕하거나 싸우거나 하진 않았어요. 아내다운 방법으로 슬쩍슬쩍 반격을 시작했죠. 그날은 복실이가 솥단지 뚜껑을 감싸지고 시장에 나가 귀신 들린 솥이라며 파는 연극을 벌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모여들고 복실이는 말했죠. 이 솥을 두드리면 그날 안에 거짓말쟁이는 꼭 응징을 받는다 카더이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영팔이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복실이는 일부러 영팔이에게 말했습니다. 이 귀신솥이 진짜인지 우리 남편에게 실험을 해보이소. 사람들이 몰려들고 복실이는 영팔이에게 물었죠. 여보, 어제 장에 다녀오시면서 무슨 좋은 일 하셨어요? 영팔이는 또 장난기가 발동해 거짓말을 막 늘어놓기 시작했죠. 어제 도깨비한테 금덩이 받았다. 사또가 나한테 저랬지. 그 순간 복실이는 솥을 쾅 두드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귀신아, 거짓말쟁이를 쫓아가거라. 그러자 준비해둔 도깨비 탈을 쓴 아이들이 영팔이를 향해 우르르르 뛰쳐나왔죠. 영팔이는 놀라 뒷걸음치다 그만 물동이에 발을 헛디뎌 풍덩 빠졌고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물에서 꺼내준 복실이는 남편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내가 당신 장난 덕에 10번은 울었으니 한 번쯤은 웃게 해줘야죠. 영팔이는 그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고 그날부터 아내 놀리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장난기는 어디 가겠나요? 대신 이제는 둘이 함께 소소한 장난을 치며 마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부부가 되었지요. 장터 사람들은 세상에서 제일 영리한 복수는 사랑으로 웃으며 되갚아주는 법이지 하고 놀렸답니다. 여러분은 장난을 많이 치시나요?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소소한 장난을 하는데 아이들은 좀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그 표정 변화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다음 이야기는 산 너머 어머니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조선이라는 총명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이의 집은 너무 가난해서 지붕이 비만 오면 우르르 새고 밥상에 올라오는 건 나물 몇 점, 그마저도 겨우 한두 숟갈이면 끝이었죠. 그런데 조선이는 유난히 공부를 좋아했습니다. 그 눈빛만큼은 산골마을 어느 누구보다도 반짝였지요. 어머니는 홀로 조선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조선이가 2살 무렵 세상을 떠났고 그날 이후 어머니는 산에서 장작을 하고 들에서 품을 팔며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냈습니다. 손은 거칠고 발 뒤꿈치는 늘 갈라져 있었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바람은 단 하나, 조선이가 행복하게 사람 구실을 하는 것. 조선이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읍내 서당에서 돌아오는 친구들을 붙잡고는 그날 배운 글자들을 물어보며 외우고 다녔죠. 어머니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시장까지 십리를 걸어가 손바닥만한 헌 책 한 권을 겨우 얻어와서는 조선이 앞에 조심스럽게 내놓았죠. 아가, 공부는 해도 배는 안 부르지만 사람 노릇은 해야지. 조선이는 울컥 눈물이 차올라 그 책을 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후로 조선이는 더 열심히 공부했죠. 밤에는 등잔볼 하나에 의지해 낮에는 일하러 가는 짬에도 글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오자 집안엔 땔감이 부족했고 어머니는 결국 하나 남은 자신의 외투를 팔아 조선이의 겨울 속옷을 지어줬습니다. 조선이는 그걸 알고 울먹이며 말했죠. 어머니, 이러시면 감기 드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나는 따뜻한 사람이란다. 너만 안 춥다면 나는 봄이지. 몇 해가 흘러 조선이는 읍내에서 열린 과거시험 예선에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비조차도 부족했죠. 그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벗지 않았던 비녀를 조선이 손에 쥐어줍니다. 아가, 이거 팔아서 길 가거라. 이건 아버지 제삿날에도 안 뺐던 건데. 오늘은 너가 내 희망이란 걸 믿는 날이니까. 조선이는 눈물로 그 비녀를 쥐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이는 뛰어난 글재주로 장원을 했죠. 그리고 마을로 돌아와 한아름 품은 꽃신과 옷 보따리 그리고 벼슬 소식을 어머니 앞에 놓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아이고 아가, 나는 너가 사람처럼 사는 걸 바랐을 뿐인데 벼슬이라니
이건 꿈만 같구나.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조선이의 손을 잡고 잠들었고 그 표정은 너무 행복했어요. 조선이는 그 후 벼슬길에 올라 나라일을 하며 어머니가 평생 묻혔던 뒷산 아래 작은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 이름은 은혜정. 뜻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매년 어머니 기일에는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 그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산 너머 어머니, 한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낸 위대한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참 크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너무 크지요. 자식이 있으면 더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되잖아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반강제로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네요. 다음 이야기는 마을을 바꾼 작은 소녀입니다. 먼 옛날 어떤 마을이 하나 있었죠. 이 마을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늘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누가 힘들면 속으로 좋아하며 말은 곱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이 마을 한쪽에 샘이라는 10살 난 소녀가 할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샘이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랐죠. 마을 사람들 눈에는 샘이가 작고 불쌍해 보였지만 그 마음 속엔 누구보다 따뜻한 빛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매일 이렇게 말했죠. 샘이야, 사람은 말보다 마음이 먼저란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면 세상도 따뜻해질 거야. 샘이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남을 먼저 배려하고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인사하며 마을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조용히 다가가 말없이 들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마을 사람들은 그런 착한 샘이를 보고도 얘가 별나네, 괜히 착한 척 하나 봐 하며 수군거렸어요. 어느 날 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강은 말라가고 밭은 갈라지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점 불안과 짜증이 늘어만 갔죠. 마을 회의가 열렸고 누구는 남의 우물을 몰래 썼다고 고자질하고 누구는 저장해 둔 곡식을 숨겼다고 하며 사람들은 점점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어요. 마을은 싸움과 미움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마을 어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바가지 가득한 물과 함께 그 옆에 작은 편지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랑 함께 모아둔 물이에요. 목마른 분들 먼저 쓰세요. 샘이. 그 물은 비록 한 바가지였지만 그 마음은 바다보다도 깊었지요. 사람들은 처음엔 웃었어요. 작은 바가지 하나 물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지만 누군가 그 물을 할머니에게 떠주자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가장 연세 많은 분께 먼저 드립시다. 그 순간부터 마을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남자는 말했죠. 사실 저는 물을 몰래 숨겨두었소. 하지만 이제 나누겠소. 다른 사람도 말했어요. 우리 집 창고에 쌀이 좀 있어요. 이 힘든 시기 나눠 먹읍시다.
사람들은 세미의 마음 하나로 자기 마음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세미는 할머니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마음도 전염이 되나요? 그럼 세미야, 따뜻한 마음은 바람보다 빨리 퍼지지. 며칠 후 마을산 너머에서 구름이 몰려오더니 드디어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미의 바가지 물이 하늘을 움직였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손을 모았지요. 그 후로 마을은 달라졌어요. 이웃은 이웃을 챙기고 다툼보단 대화가 늘고 가장 어린 아이의 말에도 귀 기울이는 그런 마을이 되었답니다. 마을 입구에는 지금도 세미의 마음샘이라는 불리는 아주 작은 우물이 있고 그 앞엔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마음 하나로 바뀌지 않을 세상은 없습니다. 한 아이의 마음이 세상을 바꾼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아이들은 너무너무 순수하죠. 다음 이야기도 아주 순수한 꼬마 이야기예요. 마을 산신령을 감동시킨 꼬마 이야기. 산 하나를 온전히 끌어안고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산은 사계절 내내 푸르렀고 봄이면 진달래, 여름이면 초록숲, 가을이면 붉은 단풍, 겨울이면 하얀 눈으로 늘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산을 복산이라 불렀고 산에는 산신령이 산다고 믿었습니다. 마을 어귀엔 8살 난 남자아이 초롱이가 살고 있었어요. 초롱이는 작고 말수도 적었지만 누구보다 산을 좋아하고 자연과 대화하는 아이였죠. 아침마다 산에 인사하고 나뭇잎 하나 밟지 않으려고 조심하며 다녔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산신령님 계신 산이니 함부로 굴지 말거라 라고 하면 초롱이는 말하곤 했습니다. 산신령님이 계시다면 아주 외로우실 것 같아요. 산에서 혼자 사시니까요. 어느 날 마을에 큰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고 열이 끓으며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죠. 그런데 산 아래 옹달샘에서 떠온 물을 마신 사람은 이상하게도 회복이 빠르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샘물로 몰려들었고 산에는 점점 쓰레기와 발자국이 많아졌습니다. 초롱이는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좋아하던 조용한 산이 시끄러워지고 나무들이 꺾이고 짐승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롱이는 작게 접은 편지 한 장과 작은 도토리 떡을 싸서 산 깊숙한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엔 큰 바위 하나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산신령의 바위라 불렀지요. 초롱이는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신령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마을 사람들도 살고 산도 다시 웃을 수 있을까요? 그 말 뒤에 그는 자신이 쓴 편지를 바위 아래 놓았습니다. 산신령님,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대신 저는 매일 산을 닦고 쓰레기를 줍고 꽃을 돌볼게요. 마을 사람들도 바뀔 수 있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 다음 날 아침 초롱이는 눈을 떴는데
자기 집 앞 마당에 노란 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그건 이른 봄에만 잠깐 피어났다가 사라지는 산에서도 보기 어려운 희귀한 꽃이었죠. 마을 어른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 이건 산신령님의 응답이야. 우리를 용서하셨나 봐.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샘물을 떠올 때마다 두 손을 모아 인사하고 다 마시고 나면 물을 나누기 위해 작은 바가지를 두고 왔습니다. 산길을 오를 때는 돌 하나도 함부로 건드리지 않고 나무엔 붉은 실을 걸어 고맙습니다라 인사를 전했죠. 그런 변화의 중심엔 항상 초롱이가 있었습니다. 조용히 산을 다니며 쓰레기를 주웠고 병이 다 나은 아이들에게 산의 소중함을 들려주며 그렇게 마을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6번 바뀌었을 때 산신령의 바위 아래에서 누군가가 직접 쓴 듯한 작은 나무패 하나가 발견됐죠. 조롱아, 너가 있어 산도 웃고 마을도 웃는다. 너야말로 진짜 산의 정령이란다. 그 마을은 정령마을이라 불리며 산과 사람, 자연과 마음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마을로 남았다고 합니다. 자연을 아끼는 한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어른들의 마음을 바꾸고 마을을 바꾼 이야기네요. 마지막 이야기예요. 잊혀진 동굴에서 발견한 비밀. 100년도 더 된 옛날,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도일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힘으로 농사짓고 생계를 이어가며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곡식을 나눠주는 마음 착한 청년이었죠. 하지만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무도 딸을 주려 하지 않았고 도일이는 늘 외롭게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어느 날 긴 가문 끝에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고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산 중턱에 오래전 막혀있던 바위 틈 하나가 열렸습니다. 그곳은 마을 어른들이 옛날에 도적들이 숨어 지냈다는 동굴이라고만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도일이는 호기심이 생겼죠. 혹시 거기 뭐라도 있으면 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다음 날 이른 새벽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축축하고 어두웠지만 도일이는 미리 준비한 횃불을 들고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상하게도 흙먼지가 거의 없고 마치 누군가 최근까지 다녀간 것처럼 깔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굴 깊숙한 곳, 작은 틈 사이에서 반짝이는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자는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곁에는 붉은색 복주머니 하나와 노란빛 종이 한 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복주머니 안에는 마치 금가루처럼 보이는 모래가 조금 들어 있었고 노란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상자는 오직 참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열릴 것이다. 욕심내지 말고 기억하라. 이 보물은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열쇠다. 도일이는 보물을 욕심내기보다 그 문장이 무슨 뜻인지 곱씹으며
상자를 집으로 가져가지도 않고 그대로 덮고 돌아왔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하얀 옷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남성은 말없이 도일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죠. 네가 이 상자를 욕심내지 않은 덕에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다시 동굴로 가보아라. 거기서 너의 뿌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도일이는 잠이 깨서 어리둥절했지만 다시 동굴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들어갔을 때 보이지 않았던 작은 벽화, 돌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그 돌판에는 이곳은 옛날에 억울하게 도적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성실한 사내 이서가 숨어 지냈던 곳이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갓난아이를 두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 떠나야만 했으며 이곳의 자손에게 전할 유산을 남겼다. 그 아래에 붓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서의 아들 이도일에게. 도일이는 너무 놀랐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었고 이도일은 자신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죠. 그제야 도일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고아로 버려져 자란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연 속에 뿌리가 끊긴 아이였음을. 그리고 아버지는 결백함을 밝히지 못하고 동굴에서 샘을 마감했음을요. 도일이는 그 자리에 꿇어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늦게라도 왔습니다. 이후 도일이는 마을 어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마을은 그 동굴을 이서의 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억울한 옛 조상을 기리며 사람은 이름보다 마음이 먼저다라는 가르침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도일이는 유산으로 동네를 돕고 작은 초가를 짓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왔으며 오래도록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산 중턱 어디에인가 도일이가 새로 만든 돌판 하나가 조용히 남아있다고 하네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다만 그것을 지켜볼 따뜻한 마음이 먼저일 뿐. 이야기들 재밌으셨나요? 오늘 하루 마음 한켠에 놓인 좋은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때로는 좋은 일이 너무 작아서 지나치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 오늘 하루를 살짝 되감아 보면 좋습니다. 아, 그 순간 참 좋았지. 그런 기억 하나가 꿈결 속 미소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기쁨이 내일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시고요.